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휴 기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지지율이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는데요. 연휴 이후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상규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엿새간의 긴 설 연휴가 지났고 윤 대통령 오늘부터는 일반인 접견도 가능해지면서 여권 주요 인사들의 접견 계획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정치 유불리에 앞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계엄 옹호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우려해서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할 말을 했다고 보고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강원도 강릉이 외가인데 거기에 어렸을 적에 내려갔을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야말로 친한 거의 중마 고우다. 그래서 눈물을 비치기도 했고 인간적인 그 정리, 정치 유불리에 앞서 도리를 다한다. 그 말 그대로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다만 현재 그냥 일반 의원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원내 대표라는 그 위상 때문에 개별적으로 윤 대통령을 이제 접견할 수 있는 시간에 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뭐 하겠다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 중도층에서 바라볼 때 아직도 국민의힘이 원내대표가 어떤 의미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조경태 의원은 아시다시피 그 국회 탄핵 소추 때부터 찬성 쪽의 입장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 인간적 도리와 정치적 유불리 말 그대로 이 사이에 딜레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설 당일에는 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당협위원장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인사를 하기도 했고 조경태 의원이 뭐 조폭 조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크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여권의 분위기를 보면 구치소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한다든지 또 마치 번호표 뽑고 접견 순서 쫙 줄 서서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내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인지 아니면 정광훈 당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물론 이제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얻어서 뭐랄까요, 그런 자신감을 얻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오독해서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그 뜻 그리고 중도층이라고 하는 큰 결정적인 변수를 갖다가 외면하는 결과를 맞을 것이다. 특히나 여권의 가장 큰 책무는 헌법 수호입니다. 그런데 헌법 정신을 갖다가 계엄으로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새해 맞아서 구치소 앞에서 번호표 뽑고 접견하는 모양새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국민의힘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편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오늘 배당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연휴에도 변호인단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어떻게 할지 재판 전략에 대해서 논의도 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겠다 또는 아니면 탄핵 심판 정지 요청 방안을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전략을 내세울까요? 다 해보겠죠. 두 개 다. 이게 두 개 다 해보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제로 했습니다. 따라서 그걸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리인데 안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다만 탄핵 심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금방 나가야 됩니다. 6일에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고 지금 뭐 형사재판까지 하게 되면 아직 형사재판은 재판부에 배당이 돼도 이게 시작하려면 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겹쳐지는 게 아마 3월쯤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선은 그 먼저 아까 말씀하신 그 보석 청구도 해볼 것이고 물론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느냐 금보석이거든요. 병보석이 아니라 그런데 아마 그게 이제 뭐 배당 재판부가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15자로 해서 구속을 시켰었기 때문에 그게 증거 인멸의 우려를 더 뭐 해소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기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헌재법에 있는 51조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충돌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피의자는
헌재 심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돼 있으니까 그것도 신청을 해보겠죠. 그것은 이제 헌재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또 8인 회의. 그런데 이제 뭐 오늘 오후 2시에 또 헌재가 마은혁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을 안 한 게 위헌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구인 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그 헌재법의 적용을 요청을 하는데 그게 또 받아들여지겠느냐? 그건 또 그 다음 이슈가 되겠죠. 할 건 다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두 가지 다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서로에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반응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실제로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뭐 증거라든지 또는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계엄을 전제로 한 행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호 재판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 전략이 전면적인 부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시간 끌기입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이후로 이후의 상황까지 끌고 가서 소위 말하면은 정치의 물타기를 갖다가 시도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 증인 신청도 다수의 증인 신청을 했고 예. 또 이번 연휴 기간에 또 100건이 넘는 증거물을 갖다가 제출을 하고 그리고 보석을 청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탄핵 심판 이제 정지까지 요청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시간을 끌고 분위기를 갖다가 보수층의 결집을 이뤄내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의 유죄가 나올 경우 전국을 갖다가 보수 주도권의 어떤 전국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어떤 그 상황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도 그렇고 재판을 굉장히 빠르게 하겠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일단 증인 신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증인들이 이제 기각당했거든요. 그리고 증거물도 제출했지만 그 증거물 중에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배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보석 청구나 탄핵 심판 정지 요청도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 특히나 재판부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될 동안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끌기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겠지만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서 옥중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어떤 지지자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과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도 했거든요.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메시지일지 혹은 지지층에 대한 얘기일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런 얘기 한다고 헌재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겠어요? 그건 헌재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일종의 프로파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앞서 우리 박 교수 말씀하셨지만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방어권 차원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증거도 제시하고 증인도 신청을 하고 그러면 왜 맨날 또 이재명 대표 얘기하느냐 그러실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텐데 1분 만에 나 국회 가야 되니까 본회의 그래서 간 시간에 비하면 뭐 현저히 정말 1분 컷하고 또 그러면 다녀오세요 하고 또 갔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왜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당연한 방어권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현재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일반 피의자는 법률에 보장된 자기의 방어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증인을 뭐 커트했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증인을 지금 국회 측은 5명, 윤 대통령 측은 4명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계엄 선포가 뭐 그 위헌이 명백하니까 뭐 시간 끌 필요가 없다. 그거는 그 민주당 측의 생각이죠. 그게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것을 시간적으로 뿐이 아니라 다 털어서 입증을 한 뒤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4월 18일 날 문영배 대행과 또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 안에 뭐 끝나려고 좀 엑셀을 좀 밟는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그 탄핵된 것과 그 정족수 문제도 들어간 지 진즉 됐는데 그건 지금 손도 안 대잖아요. 그 이전에 12.3 계엄 전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검사에 대한 탄핵도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것부터 하겠다. 그것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입선출이라는 원칙에서 보면 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그것이 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편파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낼 수 있고 부인이 그렇게 체포될 때 뭐 보신 분들은 알지만 체중이 많이 빠져 있다, 아프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옥중 메시지 그리고 청년들 얘기했는데 다분히 그 옥중 메시지는 인간적인 메시지와 함께 지지층을 향한 그 지금 할 수 있는 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만나는 것하고 옥중 메시지 대신해서 내는 거 그래서 지지층의 여론전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조목조목 비판만 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설 연휴에 나왔던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결국은 지지층 결집이죠. 예.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이렇게 무죄를 강변하고 있고 수사는 불법이었다. 영장도 불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은 그것을 강행하는 재판부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서부지법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결국은 사상 유례 없는 법원에 대한 난동, 폭동으로 이어졌던 걸 기억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흔들기를 하고 있고 또 방어권이라는 미명하에 왜 빨리 하느냐? 빨리 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탄핵 심판은 딱 2번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둘 다 60일, 90일밖에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탄핵 심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장기간 끌면은 국가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예.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본인의 어떤 유죄 판결을 4월 이후로 늦춰서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이 6인 체제 그리고 어떠한 판결도 내릴 수 없는 그런 헌법재판소 무력화의 상황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빠른 판결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헌법재판관 몇몇에 대한 이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진보 성향 판사에 대해서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과거에 SNS에 썼던 글이라던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현재는 사법부는 아니고 정치적 네. 사법기관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양론이 있겠죠. 저는 우리법연구회가 보면 한때는 전체 법관 3,000명 중에 한 1% 됐는데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많이 늘어나서 한간에는 한 3, 4% 된다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다고 하기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8명의 헌재 재판관 중에 지금 3명인데 예. 마은혁 재판관까지 오면 4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비율을 물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대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특정 여러 가지 이념 동아리 출신들이 이렇게 헌재에 많이 있을 수 있느냐는 부분은 지적할 수는 있어요. 지적하는 거죠. 민주사회니까. 그리고 그 마은혁이 아니고 문형배 대행이라든가 뭐 이미선 재판관의 그 여동생 변호사 문제, 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변호사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팩트들이니까. 다만 그것을 이제 판단하실 때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어? 여동생이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민변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자, 이것은 적어도 그것 때문에 이미선 재판관이 그 회피를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상희 그 동생 변호사 그분은 민변특위위원장직 정도는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흠결 없고 흠결이 있다는 것도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자꾸 그러면서 불복 프레임을 깔아요. 이거 불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불복한다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불복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민주당이 그런 트집을 잡으니까 생트집을 잡으니까 이미 불복 프레임을 깐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문제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다면 특정 모임 출신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인척 또는 여동생 이런 네. 분들이 현직으로 그런 퇴진 특위 부위원장 같은 걸 맡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현재 재판관 본인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그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 그러면 이거 뭐 특위위원장 부위원장이 그게 뭐 대단한 자리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그 언니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논란이 있으니 내려놓겠다 이런 정도로 하면 그 중도층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 상당히 공정한 심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냥 이거는 불복 프레임을 까는 거다라고 공격을 하고 나오니까 저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럼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 텐데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박 교수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문영배 소장 대행의 인터넷 블로그도 저도 다 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건 문제가 없다. 유엔군 참전 묘지에 가서 유엔군들은 왜 오셨을까? 맥락을 다 보니까 뭐 그분들이 잘못 왔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좀 과도한 지적이다. 네. 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 자리가 시간상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분의 특정 이념에 이 좀 경도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헌재 소장 대행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여건의 몇몇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판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여권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특히 연휴 기간 내내 헌법재판관 흔들기, 특히 진보 성향 재판관들에 대한 악의적인 악선동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 저는 여당이 정말로 이 사법부 흔들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요.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당이 2명, 소수당이 1명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왔습니다. 예. 이런 구성 자체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런 재판관 출신들의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럼 민주당 출신이 진보 성향 판사를 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희 현안 모두 발언에서요.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해서 민생 문제 논의해야 하고 또 조기 대선 위한 내란 특검법이 국력 낭비다. 또 우리 법 연구에 관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질문을 몇 개 드렸었는데요. 관련 모두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우리 법 연구의 문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됐고 네. 지금 12.3 비상계엄 이후 거의 2달을 국회가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요.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야5당이 절대 여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생 문제도 좀 논의해야 수권 정당, 가장 뭐 정권 교체 해보겠다고 하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당이 추진한 법이라도 에너지 3법이나 반도체 특별법, 지금 반도체 딥시크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런데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취약한 점들을 이제 이게 야당은 반대, 오포지션 파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야당은 오포지트하는, 반대하는 당이 아니에요. 이제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뭐 소위 조기 대선 전국을 통해서 집권도 하려는 정당이니까 그런 점을 좀 대승적으로 통과시킬 법은 좀 통과시키자.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112억 원의 예산 낭비를 지적한 그 내란 특검 이 법은요. 사실 이제 아까 우리가 형사재판도 시작할 거다. 재판부 배당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뭐 헌재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자 그러면요. 이게 공소 유지밖에 못해요. 특검도 통과가 된다 그래도 준비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럼 특검이 나중에 공소 유지 특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추산하기에 112억 원의 돈을 쓴다. 이건 좀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가서는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수사는 지금 뭐 공수처도 검찰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지금 구속 기소해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헌재의 심판은 지금 뭐 속도를 낸다 그러고 내란 특검은 중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 지적하는 거를 그대로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6개월 동안 그럼 6개월이라는 게 야당이 원하는 그 대선 전국까지도 포함하잖아요. 그 매일매일 생중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굳이 그런 것까지 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좀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아마 최상목 대행이 제2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 회의 오랜만에 열렸는데요.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서 질문드렸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여전한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지금 기승전 이재명 얘기를 하면서 야당과 언론이 대선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걸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특검을 개업 내란 정국에 있어서 핵심은 그것을 빠른 국면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특검을 추진을 한 건데 지금 일관되게 특검을 거부하면서 기승전 이재명 결국은 개업 내란에 대한 정리를 우선시하기보다는 대선 분위기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대선 싸움으로 만든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좀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이 선을 넘고 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뭐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 가지도 않은 문상을 갖다고 거짓말을 한다던가 또는 서부지법 판사가 당시에 탄핵 재판에 참석도 안 했는데 탄핵 재판에 참석했다라고 거짓 선동을 한다던가 또 문영배 재판관의 SNS에 북한을 비판한 내용을 갖다가 앞뒤 문맥 딱 자르고 자기들이 필요한 문맥만 딱 가져와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사상이 불손하다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민주당 편이고 빨갱이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프레임 아니냐. 세 번째는 우리법연구회를 카르텔로 규정을 했는데 민주당과의 카르텔로 규정을 했는데 예. 친소 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의 연수원 동기가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보수 카르텔입니까? 또 서울대 법대 출신 헌법재판관이 7분입니다. 그럼 거기는 서울대 법대 카르텔입니까? 친소 관계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특히나 국회에서 다수당이 2명, 소수당이 1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본인과 가까운 진보 인사, 보수 인사가 헌법재판관이 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념이 판결에 잘못된 판결로 이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잘못된 사법 카르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보 판사들이 과연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불공정한 판결을 진행했는지 그 증거는 얘기하지 않고 친소 관계만 가지고 카르텔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결국은 사법부의 판결을 갖다가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밑자락을 깐 것밖에 안 되고 특히나 대한민국 우리 공화국이잖아요. 예. 공화국의 근간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 서부지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불신 이렇게 사법부와 판사들에 대한 불신을 갖다가 조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국론 분열과 민주주의 위협 그리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행위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판은 예. 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비판은 어느 정도 좀 여권 지도부가 만류를 해야 될 상황이지 이렇게 TV에 나와서 그것을 선전선동하고 특히 거짓말까지 섞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질문들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른바 박빙이라고 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요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보여줬습니다. 중도 민심 잡기에 총력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지지율이
접전을 이루는 양상 왜 그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도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김문수 장관의 지속적인 선전도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조기 대선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까 이제 우리 박 교수도 몰아간다는 그런 표현은 잘못됐다 그러는데 사실 자꾸 무슨 사람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대선 하나보다. 그렇잖아요. 자꾸 누가 숫자가 얼마 나오고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선이 결정되고 인용이 되고 나서 조사해도 안 늦은데 굳이 도하 언론이 전부 다 지금 설 지나자마자 또 그 전부터 뭐 해가지고 비교하고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지적합니다. 뭐냐면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두인데 사자를 보기가 힘들어요. 선두인데 35% 전후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민심을 중도층으로 조사하면 더 많고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해도 한 40% 중반 이상에서 50%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권은 교체를 하길 원하는 분들이 중도층까지 많다. 특히 중도층이 이번에 좀 많이 그 차이가 났다고 여러 신문 조사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정권은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는 아니야라고 하는 격차가 한 6, 7% 이상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같이 동조와 커플링이 돼서 가면 정권 교체 여론이 한 뭐 47, 8% 나오면 그게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런데 왜냐하면 혼자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민주당에 누가 그 대선 후보로 의미가 있는지 아무도 안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독주하는데 왜 이재명 대표의 그 여론 지지율, 대선 여론 지지율이 전체적인 정권 교체 여론 지지율하고 오차범위밖에 차이를 보이는가? 이 점을 좀 민주당이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아주 비판적인 얘기를 뭐 옛날 그 총선 공천까지 끄집어내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조만간 있을 어쨌든 3월 안에 나와야 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고 이거 2심에서 굳어지면 대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그거는 흔들릴 수 있다라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설 연휴 도중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그런 걸 좀 토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 구도의 변수가 될 만한 인물은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3월 안에 받아야 할 선거법 항소심의 결과가 나오면 예. 그때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상당히 소용돌이가 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여야의 지지율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다시 돌이켜 보면은요, 지난 총선 직전 갤럽 3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정작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정권 심판론이 전국을 휩쓸었어요. 그 얘기는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의 중도층은 정권 심판론에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습니다. 지금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앞서 보여주신 공중파 3사의 이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과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의 소위 보수층의 결집 속에서도 중도층은 냉정하게 보수층의 결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어떤 경제나 정치의 안정에 요구들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기본소득도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정치 안정을 위한 통합을 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좀 뭐 그런 점은 앞으로 대선이 갈수록 좀 더 우클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는 예. 김문수 장관이라고 봐요. 특히 극우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장관의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강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대선으로 갈 경우에 김문수 장관을 지지했던 극우 보수의 강력한 결집이 과연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을까? 저는 이동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선명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 그리고 사과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후보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경쟁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칫 정말로 김문수 장관이 다 보수의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올 경우에 과연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장관을 누를 수 있는 소위 합리적 보수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오세훈, 한동훈 뭐 단일화 얘기도 지금 벌써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과연 한 지붕 두 가족 극우 보수와 합리적 보수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소위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는 경선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들 때문에 김문수 장관의 예. 지지율 1위 이 부분은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한 알겠습니다. 말씀만 딱 더 드리면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얘기할게요. 아까 말한 대로 두 개의 역을 거쳐야 돼요. 서울역을 종착지로 보면 일단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라는 역을 지나면 여론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최종 심판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면 아까 뭐 극우 그 지지층이 과연 그 마음을 바꾸겠느냐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국면이 넘어가는 거니까 안 되네라고 포기를 하면 그래도 그 유명한 그 현수 선거 문구 있었잖아요. 현수막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마음을 그때 가서 또 바꿔 먹는다. 그게 한 수원역쯤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멀다. 지금 부산역 정도 출발했습니다. 예. 대선 열차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 평론가, 박찬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